자, 이게 이제 사례 선택 기준에 요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례를 구하면,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컨디션이 살아났군요.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 있고, 사탕이 돌고, 뭐 이런 거. 그래. 설마 이따 사탕 물고 자는 거 아니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충족되는 이 사례 여기까지 한 거고요. 거기 423쪽에 보면 박스에 배분법이라고 있죠. 간략하게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차라리 지금 사탕을 다 돌려서 하나씩 드세요. 그냥 아직 뭐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지금 빨리빨리 드세요. 빨리빨리. 사탕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돌려갖고 쭉 돌려갖고 하나씩 더 물고 있는 게 낫죠. 그게 낫죠. 괜찮습니다. 선생은 물고 수업은 못하죠. 그런 식으로도 선생을 보내는군요. 그래. 참. 괜찮아요. 이게 뭐. 자, 이 배분법의 사고에 대해서는요, 이쪽이 다 드셨어요? 받으세요. 빨리, 쫙 돌리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물고는 못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사탕이나 김밥이나 같은 모양인데 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중간에 저도 맛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 참.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가격을 구하려면 사례를 구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은 대부분 토지만 있는 게 없어요. 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건물만. 근데 이 건물 중에서 요 토지는 얘하고 유사해요. 그럼 전체 중에서 요 토지만 사례로 채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분법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의 사례를 구해야겠는데 토지 사례를 구하기 힘들게 건물과 같이 있잖아요. 그때 요 토지만을 별도로 사례로 채용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배분법에 의해서. 그럼 공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빼버리면 그게 토지 가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토지하고만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을 공제 방식이라고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겠어요? 건물 가치를 알아야겠죠. 알 수 있을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토지만 있고 이렇게 건물과 결합되어 있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 중에 토지만의 사례를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배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정상화라고 돼 있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사례 정상화로. 그죠? 사례 정상화는요.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만 해주는 것이지 이 수정한 가격이 그게 비중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먼저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돼 있죠. 사정 보정은 이 사례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방법이 이게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이 비율성법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추가 설명하는데 이게 비율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분의 100분율 있죠. 여기가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 여기가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에서 비중은 똑같이 1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비율로 수정해 주라는 거야. 비율로. 근데 여기가 사례 부동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수집한 사례가 알아봤더니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부동산은 시세보다 싼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쭉 해놓고 여기가 사례죠. 얘가 뭐예요? 대상인데 둘 다 비중이 100이죠. 근데 문제는 무슨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만 손보면 된다는 거야. 얘는 손볼 필요가 없이. 근데 얘가 시세보다 몇 프로? 20% 싸게 거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빼기 20 하면 돼요. 그러면 80분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5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으로 거래된 애는 원래 1억 2천 정도가 시세였는데 20% 싸게 거래된 애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주면 1.25로 곱하면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보정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실전의 기출문제예요. 이게. 보정, 요걸 정확한 수치로 표기한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안 해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내는 거예요. 근데 뭐 분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얘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 무거운 애부터 먼저 쓰러지잖아요. 위에 있는 애부터. 그럼 얘가 답이죠. 앞으로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정하는 거니까 그냥 비율 자체로 수정하는 거예요. 20% 싸게 거래했을 때는 20 빼주면 되죠. 20% 비싸게 거래됐으면. 그죠? 더 해주면 되죠. 그럼 120분의 100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죠. 0.8로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요거는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는 거예요. 비율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 사정보정치에 분모하고 분자가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게 되면 시점 수정이라고 있죠. 예. 시점 수정은요. 거래 시점의 가격이 있죠. 저기 있는 사례라는 것은 제가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거래 시점의 가격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비중 가격은 무슨 시점의 가격이에요? 기준 시점의 가격이잖아요.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건데 가령 들어서 이 시점과 이 점이 같으면 굳이 수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수식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지수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래점의 가격, 분의 기준점의 가격 지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바뀌었군요. 거래 시점. 얘가 기준 시점. 항상 기준은 거래 시점이니까. 그러면 얘가 100이고요. 기본적인 게.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11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이 1억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110 하면 1.1이죠. 네, 1억 곱하기 1.1하면 1억 1000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지수법이에요. 간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주니까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거 2개 끝난 거예요. 저 2번이 끝난 거예요. 그 몇 번으로 가면 돼요? 이제 3번으로 가면 돼요. 3번으로. 그죠? 그러면 얘 다 끝나는 거야. 아까 우리가 1교시에 선시험만 괜찮았어도 거기서 다 끝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지역 요인하고요. 개별 요인의 비교예요. 근데 얘네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써요.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지역 요인 비교할 때요. 여기가 사례 지역. 여기가 대상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똑같이 비중은 100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하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얘들도 비중이 100이에요. 요게 조금 아까 제가 비율수정법, 금액수정법 때 이걸 비율수정법 쓴다고 그랬죠. 비율수정법의 단점이 그거예요. 모든 비교 항목의 기준치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치하고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칙적으로는 위치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동일한 비중을 적용해서 구하는 게 이 방식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 100인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의 사고는 이거예요.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10%. 아까 여러분들이 사정 고정 해보셨죠? 조금 아까. 에? 그래. 이거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 여기 100이잖아요. 여기 100이죠. 근데 누가? 얘보다 몇 프로 우세? 10%. 플러스 10. 그럼 110분의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다 표기해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개별 요인 비교하죠. 거꾸로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5% 열세하대요. 여기 사례죠. 여기 대상이죠. 근데 여기 무슨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죠. 네, 100인데 몇 프로 열세하대요? 5%. 그러면 그렇죠. 그럼 100분의 95. 이렇게. 간단하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대신에 그 평점법이라고 있죠? 456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 가면 하단에 13번 문제 있죠. 네. 이게 평점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456페이지요. 456페이지 가면 13번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상승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총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식을 다른 말로 고배 방식이라고 그래요. 얘는 가감 방식이라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감승제라고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를 승제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거하고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15페이지 가보세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걸 해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은 자 표준지 공시가를 위해서 기준세 대상 토지의 가격 구하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황지하고 행정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비교하는 항목은 다 똑같아요. 458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 표준지라는 게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사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로 조건 기준에 때 얘가 100이죠. 사례가. 다 100으로 줬잖아요. 근데 대상 토지가 보니까 가로 조건 얘가 8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100분의 100이겠죠. 그럼 실상 얘는 표현 안 해도 돼요. 100분의 100은 1이니까. 생략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접근 조건이 100분의 110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면 이거 실상 이렇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거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80이면 얼마예요? 0.8이에요. 그죠? 예. 100분의 110 하면 1.1이죠. 예. 이걸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0.8 곱하기 얼마? 1.1.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상승식의 사고예요. 이게. 그러면 총화식 있죠? 총화식은 뭐냐면, 자, 왼쪽에 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환경, 행정적 조건, 기타까지 다 합하면 얼마예요? 600이죠. 그럼 오른쪽에를 보게 되면은 얼마가? 자, 20이 빠지고 10이 더해지니까 10만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방식? 이게 총화식이라고 그래요. 총화식이 더 간단하겠죠? 이게 안 나오겠죠? 그런 거죠, 뭐. 옛날에 두 개 같이 구하라는 적도 있어요. 두 개를. 근데 지금은 주로 무슨 식만? 상승식만.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13번 문제 있죠? 요령을 알려드리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번째 줄에 가로 열고 단 이렇게 되어 있죠.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럴 경우에 비준치라고 그러면서 격차 내역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기타 조건 있죠. 걔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겠죠. 이 얘기. 그러니까 100분의 98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면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걔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100분의 103.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비교되는 애들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도 우리는 그거 다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간단한 거죠, 이거. 세상 이거 뭐 계산하는 거라고 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까지 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다 구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비교 방식이 끝난 거예요. 가격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도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425페이지 가시면 자 상단에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평점법이라고 있죠. 예,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금 다 해본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그러면 이제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3방식 중에서. 그래서 얘네를 조금 더 해서 한 뭐 정상적으로는 한 3번 돌면 웬만한 거는 거의 정리가 돼요. 이게 아주 뭐 힘든 논리까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감정평가 쪽은 그 선생들도 요즘은 뭐 어려운 논리 쪽으로는 잘 안 줘요. 간단한 논리, 실전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최소한 반타적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아예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3개는 맞출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수익 방식은요, 우리 이제 소득 접근법 얘기하는데요. 거기 그 수익 방식의 의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거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익 방식은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비싸다는 사고예요. 이게. 근데 이 수익에는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에 근거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해 있죠.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전체 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투자론 배웠죠. 투자론. 투자론에 여기는 기초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방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투자를 힘들어 하거든요. 예, 투자를 힘들어 하는데 여기서 투자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블이 겹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를 버리려고 그래요. 얘는 안 버려도 돼요, 얘도. 어? 여기서 자주 나온 애들만 그거라도 해주면 되는데, 제목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해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준으로 구하는 것을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년 동안 벌은 수익 기초로 구해주는 방법이 직접환원법. 여러 해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구해주는 것을 뭐라 한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자, 이거 직접환원법은요. 뭐를 기초로 구해주는 거냐면 이거 나오죠? 요거 기초로 구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다가 적정한 환원율을 적용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게 무슨 법? 직접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빼죠?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 빼면?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를 기초로 구해주는 게 이 방법이에요. 요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대순이에요. 감정평가 논리가 1930년대부터 등장했을 때 이거를 기초로 구하는 거는 1930년대 쓰던 방식이에요. 참고로 1930년대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개념이 없었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못해요. 부채 서비스액을. 이건 빌렸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전이 있죠. 네, 세전을 기초로 하는 걸 에르두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1959년에 개발한 방식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세청이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개인이 미 전역에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를 적용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반영을 못한 방식이에요. 그 이후에 그게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쓴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에르두법이라는 애 있죠. 걔는 단점 중에 하나가 소득세를 반영을 못해요. 이걸 기준하니까. 어? 그게 시대적인 배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한테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에르두법은 세율을 반영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 430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하단에 4번의 에르두법이라고 있죠. 430페이지. 그죠? 네. 거기 보시면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돼 있죠. 그게 뜻이 뭐냐면 얘가 이걸 기초로 한다는 얘기는 융자를 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저당가치와 지분가치 합으로 돼 있다는 논리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가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걸 따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옆쪽으로 가면은 자, 상단에 C가 있죠. 매 기간 동안에 세전 현금 수지에 초점을 두니까 세금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얘는 소득세율을 반영을 못해요. 이 방법이.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도 있어요. 다음 중 에르두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답이 뭐였겠어요? 소득세율이죠. 세금 반영을 못하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는 건 내가 머리 아파서 못하겠으나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426쪽을 가시게 되면 상단에 수익환원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순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 방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박스에 그 수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직접환원법이라고 있죠. 걔도 그 안에 산식이 위에 박스의 왼쪽 산식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얘밖에 안 내요. 뭐밖에? 직접 하는 법밖에 안 내요. 직접 하는 법밖에. 그러면 직접 하는 법에서는요, 뭐를 구하고자 할 때? 수익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순수익 있죠?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네,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은 여기서 이거 공제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공제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총수익에서 뭐? 총비용.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조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배울 때는 가능도 있고 유효도 있죠. 예, 통칭 묶어서 조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얘를 지칭을 하는데, 예, 이게 평가상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출제자들이 이거를 줘요. 환원이율을. 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거 도출해가지고 요거를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해라고 출제한 적도 있고. 문제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환원이율 구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환원이율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익 가격이 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순수익. 그죠? 그럼 환원율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가치 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공식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 배웠냐면, 융자를 받았을 때 있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값 하나가에 원리금 계산할 때 있죠. 예, 뭐를 적용하면 원리금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예? 원리금. 저당상수, 저당상수. 융자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원리금 있죠. 이거를 저당상수로 나누죠. 그러면 융자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융자금분의 원리금 있죠. 이걸 적용하면 저당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당상수의 또 다른 이게 대출 이자율이에요. 저당상수의 크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부동산 가치 있죠. 네, 여기에다가 환원이율을 곱하면 여기에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뭐를? 순수익을. 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그렇죠? 부동산 가치분의 뭐를? 순수익을 적용하면은 뭐를? 환원이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누면 수익가격 구할 수 있잖아요. 얘에다가 얘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기준이에요, 기준. 요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풀어가는 요령만 조금 아시면 투자론도 원래 쉬운 거예요. 투자론에서 왜 어림셈법 배웠죠?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간단한 거예요. 어림셈법은. 거기 있는 공식이 있죠. 공식은 외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해서 하나씩만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계산을 딱 부딪혔을 때, 아, 나는 이거는 나하고는 참 취미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애 같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간단한 건 하면 할 수 있죠. 간단한 거는. 그죠? 나중에, 일단, 여기서 또 뭐 더 많이 해봐야 머리 아프실 테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이거 빼서 이거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환원이율 있죠? 아, 얘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상각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가로놓기도 나온 거예요. 출제할 때. 이거 뭐 들어가냐. 네? 어려운 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거기 그 426페이지의 맨 상단에 가면 순수익, 환원이율, 환원 방법이 3요소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순수익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환원이 있는데 환원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요 환원 방법은요. 요것까지 계산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는 거예요. 환원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요게 3요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조소득을 구하고요. 영업경비를 구하고요. 환원 이유를 결정하라고 그러고요. 자본 환원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수익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결정하라고 그래요? 환원 이유를 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 있죠. 네. 자본 수익률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를 하면 이자 주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자율만큼의 안전성을 보장받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이 투자에서 배운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게 요구 수익률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 가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정해서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자본회수는 무슨 율이다? 상각률일 때 요 방법을 선택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얘 자본 수익률이 10%래요.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0이죠. 원래 수익 가격 구하려면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를 더해줘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이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자본 수익률을 직접 대입해서 이 수익 가격을 구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직선법서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431페이지에 가면 거기 가면은 하단에 자본 회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설명해 드리니까 잘 보세요. 지금은 토지만 있다는 가정이죠. 뭐만 있다는 가정이다? 토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3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수명이 존재해요. 몇 년? 50년인 거야. 그죠? 근데 건물에 대한 자본 수익률도 10%래요. 몇 프로? 10%. 그러면 3억에 10%면 얼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천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가치가 그대로 존속하진 않겠죠. 얘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상각률을 구할 때 이 자본회수를 구하는 것 있죠. 그걸 n분의 1을 써요. 뭐를 쓴다? n분의 1. 50분의 1 하면 몇 프로겠어요? 2%에 0.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년 2%만큼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1억 이렇게 하듯이 얘도 0.1에서 3억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년 2%씩 가치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0.12로 할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억이 아니라 3억보다는 가치가 낮게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까지 구해서 쓰라는 방법을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는 직접법 쓰는데 건물은 무슨 법을 쓴다? 직선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발생하는 물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직접법을 쓸 수도 있고 무슨 법을 쓸 수도 있다. 직선법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를 보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몰라도 돼요. 얘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인데 자본 회수율이 바로 뭐다? 상각률.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자산은 상각률까지 감안해서 수익 가격을 구해야 되나 보다.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눈썰미 있는 분은 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 보니까 저거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어딜 가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요거대로.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 구해야 돼요? 순수익 구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27페이지 가면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순수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수익은요. 지난 순수익과 미래 순수익이 있으면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요 시점에서 같이 구하죠. 근데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 있죠. 얘네는 자료가 과거에 있는 거야. 과거. 근데 수익 방식만 자료가 미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가장 부합되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수익에 근거하는 거예요. 원가 방식은 이미 발생한 감가액을 구해서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가격에 기초하죠. 거래 사례라는 건 이미 거래된 거잖아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도출하는 개념이니까 부동산의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건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익을 지난 1년간의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해서 수익 가격 구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은 과거 수익이 아닌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에서 환원율 적용해서 수익 가격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요건이 있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최요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일 것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일시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초과 이윤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이용이 뭐냐면요. 가끔 왜 건물들 보게 되면요. 1층 매장을 행사 매장으로 주는 경우 있죠. 가끔 보시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의류라든가 요즘은 무슨 주로 아웃도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산악 전문가가 살고 있는 나라 같다. 이런 거.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1년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한 달 사용료만 내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연간 수익으로 반영하면 안 되죠. 부동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초과이윤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종의 중개사학원이 하나밖에 없으면 독점이니까 수강생이 여기서 다 모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학원의 매출만 보고 학원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서는 항상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들어서게 되면 정상적인 이 매출밖에는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경쟁에서 소멸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까지는 반영해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 산정할 때는 그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의 환원율이라고 있죠. 네, 거기다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배우셨죠? 네? 환원율을. 이제는 반응이 갈라지고 있어요. 뭐 얘기하면
아예 뭐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뭐 좀 있으면 지가 알아서 대답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씩 웃고 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 됐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대상 물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환원율이라는 게.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종합환원율이라고 배우셨죠?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환원율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환원율을 얘는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수익성의 크기를. 그리고 얘는 미래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환원율이라는 게. 자, 환원율을 보면요. 구성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수니까 당연히 여기 100이 있겠죠. 그죠? 이게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거는 가치가 1억이에요.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1억에 1000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 10%겠죠. 1억에 10%면 1000이잖아요. 이게 물건의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내는데 얘가 소득을 뭐로? 가치로 자본 환원해 준다고요. 수익이 1000만 원이죠.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10%니까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0.1이 나오겠죠. 분수 계산하면 소수니까. 1000을 0.1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나오죠. 그러니까 소득을 뭐로? 가치로 환원시켜주는 이율이 이해라고요. 환원율이라고요. 문제는 아시겠어요? 같은 요건인 거예요. 같은 이거. 그게 일단 힘드시면 투자론을 또 안 들으셨으니까 일단 얘는 부동산의 뭐를 나타내고 이게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뭐로? 가치로 환원해주는 이율인 거예요. 미래 수익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하실 거는요. 거기 저기 또 429쪽에 상단에 가면 삼각전 환원율과 삼각후 환원율 이런 것 있죠. 네,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하면 또 나중에 복잡하다고 그러실 테니까. 예전에 이 삼각률을 조정하는 것 있죠. 위에서 조정하던 게 있고 밑에서 조정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위에서 조정했는데 지금은 밑에서 조정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전유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요. 안 써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머리 아플 테니까. 자, 거기 대신에 단가로 3번에 보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 있죠. 거기다 이제 3개 하는 거예요. 별표. 나중에 제가 투자론 강의할 때 얘가 쓰여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투자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각하는 사람과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의 이게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요. 이게 거기 보면 이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몇 가지다? 5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5가지예요. 요거 앞에 글자를 따주냐면 이거 가끔 제목만도 물어봐요. 다음 중에서 자본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러고 등장해요. 그래서 한번 출제했던 게 뭐냐면 분해법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서 걔가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분해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분해법? 아까 했죠. 원가 방식에서. 감가, 상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있죠. 거기에 가게 되면 분해법이라고 있었어요. 내용연수 기준법, 관찰감가법, 그 밑에 분해법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쪽 파트를 다시 가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글씨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적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가. 5가지 중에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유도해요. 그러니까 문제화할 수 있는 거 이거 세 가지라고요.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그 다음에 뭐? 부채감당법.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논리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투자결합법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두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제목이 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로 돼 있는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있죠. 그리고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있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니까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중평균한 걸로 전체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분리될 수 없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얘 금융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도 있고 은행업도 빌린 돈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저당 투자자가 누구겠어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죠. 요거 수익률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네, 이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는 은행 이자만큼 벌겠다고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구해서 가중 평균한 걸로 전체 수익률 계산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계산하라고. 여기까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도 한데 어쩌다 한번 나온 거니까 썩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건 다 해보긴 해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라고 있죠. 아까 에르두법의 특징은 하나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있죠. 예, 이거를 비판하고 등장한 게 얘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있죠. 예, 갖고 있는 건물에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왔으면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건물에서 얼마 벌었고 토지에서 얼마 벌었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요즘은 다 내 돈뿐만이 아니라 누구?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는데 무슨 토지 건물 수익 따지고 있냐. 지분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과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율에 대한 크기를 산정해서 이거를 계산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얘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럼 여기 있는 에르두법이 있죠. 얘는 이 방법을 수정도 보완한 거예요. 에르두라는 사람이. 야, 어쨌든 수익률을 계산할 때 네 것 따로 은행 것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잘한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반영을 못한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원 이율 있죠. 이 수익률을 산정할 때 수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보유 기간 중에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뭐 세전 현금 수지. 아까 우리가 세전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보유 기간 중에 지분 형성분 있죠. 그러니까 지분 형성분이 뭐냐면 이게 전체가 10억짜리인데 6억을 빌리고요. 내 돈은 4억만 내 돈이었어요. 근데 빌린 다음에 원리금 갚아야겠죠. 네, 그럼 이자는 경비로 공제되더라도 원금은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익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게 지분 형성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10억에 이렇게 주고 샀을 때 6억은 빌렸고 4억은 내 돈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내 거죠. 나중에 얘를 15억에 팔았어요. 그럼 남는 차익 5억은 은행이 가져간다? 내 주머니로 온다? 내 거잖아요. 그것도 수익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가치 상승분 있죠. 또는 하락분을 감안해서 수익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네, 그런데 에르드법은 이 사람의 입장을 중시해요. 이거 묶으면 뭐가 나와요? 이거 브랜드 있죠?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을? 지분 투자자의 입장. 그리고 왜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조하냐면 여기서 6억 빌렸죠. 네, 6억 빌렸는데 만약에 이해하기 쉽게 이자율이 10%예요. 네? 만기 상환저당이면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6억에 10%면 6천만 원씩 이자 내겠죠. 네, 근데 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수익이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은행에다 여기다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3천이었던 거예요. 매년. 그러면 3년 기간에 마이너스 9천이었죠. 네. 그럼 수익성이 별로잖아요.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얘를 팔은 거예요. 팔을 때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어요. 그럼 차익이 5억이 남았죠. 그러면 이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잖아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이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죠.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 에르드법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지렛대효과라고 배우셨죠? 네. 거기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그 계산하는 지렛대효과는 1년을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거예요. 1년을. 기간의 명시를 그래서 꼭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지면 초기야 1, 2년은 마이너스에 부의 레버리지라도 마지막 해가 되면 한 번에 확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매년 1년만 주는 거예요, 1년만. 부채 감당법 있죠? 네. 얘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구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법을 다른 말로 개텔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부채 감당률이라고 배워봤죠? 부채 감당률의 의미가 뭐예요? 네? 그게 융자 상환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들이 뭐 이걸로 이거 갚을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가서 100만 원이고 얘가 120이잖아요. 100분의 120이면 1.2죠. 이걸로 이거 갖고도 한 20 남는다는 얘기인데 얘가 100인데 얘가 80이면 100분의 80이니까 0.8이잖아요. 이걸 못 갚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클 걸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의 구성이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걸 계산해서 환원율, 수익률 계산하라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계산하는 공식 있죠? 이거.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거. 투자론에 있죠. 투자론에. 나중에 그 영업수지 계산하는 것 있죠? 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얘가 있어요. 유효 총소득이라고 있죠? 영업경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죠? 그쵸? 이거잖아요, 얘. 이거. 그게 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요거를 숙지하면 어림셈법이나 이런 것에 간단한 공식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당 투자자가 있으면 누가 중시하는 요인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이미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부대에 가면 계급이 상사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대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순서가 세 가지니까. 일단 뭐를 대입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순서가 이렇게만 돼 있고 누구의 입장에서 구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더 강조한다? 지분 투자자. 세금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물리적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로 돼 있는데 수익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이라는 것은 지분과 저당이 합으로 돼 있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체 방법은 C조, 2L부에서 몇 가지? 5가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라도. 자, 거기 정도, 그리고 거기 428페이지 중간에 참고란에 부동산의 가치 변화와 자본 회수율 뭐 이런 것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직접 환원법에 하고요. 나중에 배우시지만 이게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하고 있을 때 이 회수기간의 논리가 틀려요. 그렇죠?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는 동안에 가치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투자한 기간 동안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끝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얘를 팔아버리는 관점이에요. 근데 파는데 감가상각이 발생한 금액보다도 가치 상승이 있죠. 에 따른 차익이 더 커요. 그럼 별도의 자본 회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의 적용이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은 너무 거기에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아시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내공이 쌓이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으면은 무조건 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430페이지가 3편하면 임료의 평가라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하실 건 없고요. 뒤에 나오는 뭐 적산법이나 이런 거라든가 임료 평가에서는 잘 안 떨어져요. 출제가. 그게 왜 안 떨어지냐면 434페이지에 가면 거기 양가로의번에 적산법이라고 있죠. 예, 적산법에서 보면 얘는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임료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옆에 이제 가면 그 필요재경비 항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기 영업수지 계산할 때 영업경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것 배웠죠. 예, 뭐 있었어요? 예? 아니 여기서 영업경비 있잖아요. 이거 이 중에서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오늘 학개론 공부한 소감이 어때요? 그거예요. 공부 소감. 뭔지 아시겠어요? 그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필요재경비상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죠?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평가상의 이 경비 산정 방식하고 회계상의 이 경비 산정 방식이 틀려요. 옛날에는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걸 쓴다고요. 이게 여기 필요재경비 항목은 안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초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고 임료를 구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걸 우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괜히 또 거기에 그래서 일단은 걔네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436쪽에 가면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이 토지 있죠. 토지 있죠. 얘는 못 쓴다. 얘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게 돼 있고요. 여기 있는 건물 있죠. 건물은 뭐로 쓴다. 아까 배운 거예요. 원가법. 그런데 얘네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죠. 일괄해서. 일괄해서 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네를 같이 거래한 것만 요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중에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서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거래한 사례 구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사례는 얘가 더 구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사례비법으로 쓰는 거예요. 일괄해서 구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살림의 평가라고 돼 있죠.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이때 임목은 뭐를 써요? 거래사례비법법. 거기 보면 소경목림이라고 그랬죠. 지름이 한 뭐 3, 4cm 정도 되는 작은 묘목이 있죠. 요네들 심을 때 비용 발생하니까 얘는 원가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역시 또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비법을 쓰는 거예요. 통상 여러분 산지 아시죠? 산이 땅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산지가. 근데 그러면 여기 산에 있는 나무 있죠? 얘네들 가치가 크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일괄해서 가는 거예요. 거래할 때도. 평가할 때도 일괄해서 평가하고. 다만 따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묘목 중에서도 가치가 비싼 애들 있죠. 걔네들은 따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걔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수원 있죠. 과수원은 거래사례비법을 써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죠. 자동차도 못 쓴다. 거래사례비법 써요. 그죠? 근데 동산 있죠. 동산. 동산은 무슨 법 쓴다? 없죠. 거래사례비법 써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렇게 묶어서.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저로 바꿔서 과수원이 거래사례비법이에요. 동산이 거래사례비법이에요. 옛날에 학창 친구 중에 저거 과거에 동거연하게 한 번 있었다고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해야 되니까. 다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비법 써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있죠. 네. 그리고 영업권이라고 있어요. 영업권. 영업권이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해요. 뭐로? 수익환원법. 그죠? 광업권도 수익환원법이에요. 그죠? 공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이에요. 그죠? 광수 동생이 영수와 공수가 있어요. 얘네가 삼형제예요. 삼형제. 광수, 영수, 공수 있죠? 얘는 다 무슨 법 쓴다? 수익환원법 쓰는 거예요. 무슨 법? 수익환원법. 얘네는 무슨 법? 거래사례비법. 거래사례비법.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438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건설기계 할 때 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법, 선박, 원가법, 항공기, 원가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거예요. 배 타는 선원 아시죠? 네. 이 선원의 소원 있죠? 이 소가 뭐냐면 이게 소경목림이에요. 아까 지름이 작은 면목 얘기했잖아요. 네. 선원의 소원은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건설기계도 갖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다 원가법이에요. 원이 있잖아요. 원이. 선박 뭐로 평가해요? 원가법. 소경목림 뭐로? 원가법. 항공 건물 뭐로? 원가법. 항공기 뭐로? 원가법. 건설기계 뭐로? 원가법. 얘들을 묶어서 다 원가법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해놨는데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 또 예상문제 줬는데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임료 있죠. 임료. 임료.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요. 임대사례비교법이에요. 성이 같아요. 성이. 이건 특히 이 안에 임시성 가진 사람은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임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하는데? 임대사례비법을 평가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다 구별하겠죠. 그럼 답 맞출 수 있겠죠. 그래요. 그거 틀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생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공시대들하고 있죠. 요것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 시켜드릴게요. 괜찮겠죠? 이거 뭐
조정이 또 일찍 끝났는데 뭐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에? 참. 요즘 뭐 아주 예전하고는 풍속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끝나면 바로 가기들 바빴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또 남아서 오늘 참 우리는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니까 않겠니? 그래서 어디 모여가지고 보리음료를 또 마시면서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애꿎은 학원이 막 팔리는 거예요. 학원에서 회식 열어줬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원장이 몇 번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집에서. 그 인간은 뭔데, 뭐 하면 뭐 이렇게 회식을 자주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 가격 공시에도 안 해보게 되면요.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그럼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요. 그죠? 여기도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자,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주택? 네,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구분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다 규모나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굳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주택 하나 설정해 놓고 걔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뭐 아파트에서 뭐 큰 차이 있겠어요? 다 똑같으니까 얘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전에도 나온 거예요. 쓱 깔아준 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결정 공시한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얘는 누가 되겠어요? 국장.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얘는 표가 들어가면 다 국장이에요. 얘는 국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 이의신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이의신청하겠어요? 얘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 공시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국장에게. 얘는 시장군수 구청장. 얘는 국장. 얘는 시장군수 구청장. 얘는 국장. 그렇죠?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그렇죠? 며칠 이내로?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예? 30일. 얘는 30일. 얘는 30일. 얘는 30일. 얘도 30일. 그러면 얘네는 받아가지고 다시 답신해줘야겠죠? 예. 며칠 이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역시 30일. 똑같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라고요. 이건 정리하기 좋잖아요. 예. 이거 갖고도 틀리게 주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얘는 결정 공시하지 않고 얘는 산정 공시한다라고 그래요.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으니까. 이 정도 적용하고요. 나중에 요즘은 뭐까지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가의 산정 원칙이라고 있어요. 나지 상정 평가 원칙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개발이익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또 쭉 가면 힘들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도 많은 걸 또 하셨잖아요. 감정평가 처음에 와서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좀 개운하세요? 표정이 찝찝한 표정으로 있군요.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거 같은, 예? 근데 나중에 이거 해보면요. 얘들도 어려운 거는 뭐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 7개 나와요. 근데 기본적인 것만 잘해줘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쭉 배워보다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안 해도 된다고. 다음에 실력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도 돼요. 우리는 100점은 양보하고 출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맞추면 되겠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어휴, 그냥 밥도 참 안 먹던 도시락까지도 진짜 그거 먹느라고, 그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래. 자,
일요일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예, 내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